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성태야, 너도 다 알고 있었지? 너희가 작정하고 이 어비를 속인 거지? 엄마 왜 소리를 질러 창피하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조용히 하라고. 제 이름은 오민자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 김성태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왔죠. 남들 보기엔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아들 장가까지 보냈으니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일만 남았다고들 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태는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 이연지는 제게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게 일쑤였죠. 명절이나 제 생일은 고사하고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난 추석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죠. 엄마,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반가움 대신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셔? 어머님? 아, 또 왜? 바쁘다고 해. 우리 지금 나가야 한다고. 성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긴 듯 다급하게 말을 뱉더군요. 엄마, 미안. 우리가 지금 좀 바빠서. 내가 나중에요? 나중에 다시 걸게. 딸깍. 그게 끝이었어요. 나중에 건다던 그 전화는 해가 바뀌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뿐이었죠. 돈이 필요할 때요. 엄마, 나 성태인데. 잘 지냈지? 꼭 이렇게 뻔한 안부로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아니, 별건 아니고. 현지가 이번에 차를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근데 알잖아. 내가 가진 돈이. 지난달에 너의 아파트 대출 이자 내준다고 큰 돈 가져가지 않았니? 아, 알지. 아는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응? 현지가 이것 때문에 요즘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몰라. 엄마가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그 나중에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아들도 모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눈 감으면 이 세상에 남을 유일한 제 핏줄인데요. 저는 이번에도 속는 셈 치고 통장에서 돈을 꺼내 아들 계좌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자란 아들이라도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아주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현지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 현지의 엄마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돈이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을까요? 아, 사부인. 웬일이세요?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사돈은 제 그런 태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와 달리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아이고,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우리 현지가 애가 좀 무뚝뚝하고 싹싹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호호. 듣기 싫은 웃음소리였어요. 자기 딸이 무뚝뚝한 게 아니라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건데 말이죠. 저는 대꾸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용건이 있으니 이럴 테죠. 다름이 아니고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계획했지 뭐예요. 유럽이요? 네. 아주 좋은 기회로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우리 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사돈은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말하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현지가 엄마, 나 어머님이랑 꼭 같이 유럽 가고 싶어.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특하게도 시어머니를 챙길 줄도 알고 다 컸다니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지가 저랑 여행을 가고 싶다고요? 차라리 길 가던 개가 말을 한다고 믿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죠. 현지가 저랑요? 그럼요. 어머님이랑 유럽 가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내 소원이야. 이러는데 제가 딸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저희랑 같이 가시죠. 효도 여행으로요. 저희가 싹 모시고 다닐게요. 어머님은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효도 여행이라는 달콤한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키우느라 비행기는커녕 제주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저였어요. 사돈의 말이 전부 거짓인 걸 알면서도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아주 조금 정말 먼지처럼 피어오르더군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멀리 가본 적도 없고, 아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 사위, 성태도 당연히 같이 가고요.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같이 가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냥 편하게 즐기다만 오시면 된다니까요. 사돈은 제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저녁에 우리 애들 보낼게요. 자세한 얘기는 걔들한테 들으시고요. 어머님, 꼭 가셔야 해요. 아셨죠? 사돈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유럽이라 제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던 단어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1년 만에 보는 아들 성태와 며느리 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싸 보이는 케이크 상자까지 들고서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지는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오듯 제 신발을 삐딱하게 벗어 던지고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너희가 케이크까지 다 사오고. 제 비아냥의 아들 성태가 멋쩍게 웃으며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아, 엄마. 그냥 엄마 생각나서 샀지.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얘기 들으셨죠? 유럽 가는 거요. 소파 제일 좋은 자리에 풀썩 주저앉은 며느리가 대뜸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케이크는 그저 명분일 뿐이었죠. 듣긴 했다만. 근데 왜 아직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데. 현지의 말투는 평소처럼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효도를 하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저건가 싶더군요. 아니,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내가 평생 비행기 한 번 안 타봤는데 괜히 따라갔다가 너희만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런다. 제가 한사코 거절의 뜻을 비추자 며느리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가 효도시켜드린다는데 왜 빼세요? 솔직히 저희 아니면 어머니가 언제 유럽 같은데 가보시겠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어머니가 거절하시면 저희 입장이 뭐가 돼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효도를 하겠다는 건지 협박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망설이는 사이 가만히 있던 아들 성태가 며느리 옆에 바싹 붙어 앉으며 거들더군요. 엄마, 뭐가 그렇게 복잡해? 좋은 기회잖아요. 현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지. 성의라니. 나는. 아, 엄마. 짐은 무슨 짐이야. 저희가 다 알아서 모신다니까요. 그냥 몸만 오시면 된다고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현지가 엄마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 뺀 거란 말이야. 성태는 저를 설득하는 건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연기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현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삐딱하게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 불편하실까봐 비행기 좌석도 비즈니스석으로 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호텔도 최고급으로 예약할 거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석과 최고급 호텔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아주 조금 정말 바보같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며느리가 개과천선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사돈이라도 좋은 사람인 걸까요? 이 나이가 되도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본 제 처지가 서러워서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긴 한숨과 함께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물론 그 미소가 저를 향한 것이 아님은 분명했지만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그럼 얘기 끝났네요. 제가 엄마한테 바로 전화할게요. 현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사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머니 가신대. 응, 내가 잘 말씀드렸지. 그럼 그렇게 예약 진행해. 아들 성태는 그제야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손길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잘 생각했어. 재밌게 다녀오자. 그럼 우리 이제 가볼게. 뭐? 벌써? 케이크는 먹고 가야지. 아냐, 우리 저녁 약속 있어. 바빠. 케이크는 엄마 다 먹어. 성태와 현지는 사들고 온 케이크는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목적을 달성했으니 볼 일 없다는 듯이요. 어머니, 그럼 여권 준비해 두세요. 다음 주에 돈 보내라고 할 때 보내주셔야 하고요. 돈? 무슨 돈? 아, 여행 경비요. 항공권이랑 공동 경비.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현지는 그 말만 툭 던지고 아들을 재촉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대신 아주 쓰고 떫은 무언가를 삼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그렇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쾅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거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들고 온 케이크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열어볼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크림 냄새 대신 역겨운 속임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 케이크는 뜯지도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효도 여행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 돈을 노린 사돈의 수작일까요? 하지만 이미 가겠다고 대답한 것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계좌번호 하나 보내세요. 며느리 현지였어요. 번호조차 저장해 놓지 않은 저 자신이 우스웠죠. 저는 무슨 계좌번호?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1초도 안 돼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현지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어요. 어머니, 제가 문자 못 보셨어요? 계좌번호 보내시라고요. 아니, 그걸 왜 묻느냐고 물었잖니. 아, 답답해. 돈 보내시라고요. 돈. 유럽 가려면 비행기 표부터 끊어야죠. 어머니가 돈을 주셔야 예약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마치 밀린 빚이라도 독촉하는 사채업자 같은 말투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죠. 그래서 얼마면 되는데? 일단 비행기 값만 먼저 주세요. 비즈니스석이라 좀 비싸요. 800만 원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800? 그게 무슨 비행기 값이니? 유럽 가는 비행기에 금칠이라도 했대? 어머니, 촌스럽게 왜 이러세요? 요즘 물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비즈니스석으로 알아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그런 건데 돈 아까우세요? 아니,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엔 너무 비싸다. 난 그냥 싼 거, 이코노미인가 뭔가 그거 타고 가도 되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지가 비명을 지르듯 끼어들었어요. 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모양 빠져요. 저희 엄마도 비즈니스 타시는데 어떻게 어머니만 이코노미에 앉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텐데. 그건 절대 안 돼요. 참으로 기가 막혔죠.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애가 시어미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건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요. 제가 잠시 대답이 없자 현지는 더 교묘한 말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설마 돈 없으신 건 아니죠? 저희랑 저희 엄마 거는 이미 다 결제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것만 지금 결제 안 돼서 일정 다 꼬이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돈 안 보내시면 저희 단체 예약 다 취소해야 해요. 그럼 위약금 발생하는데 그 위약금은 어머니가 내실 거예요? 협박이었죠. 자신들은 이미 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 여행을 취소하면 당장이라도 제게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할 기세였으니까요. 알았다, 보내주마. 계좌번호 찍어보내. 진작 그러셨어야죠. 그럼 오늘 점심 전까지 꼭 입금하세요. 늦으면 표 없어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어 현지가 보내준 계좌번호로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했어요. 제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훅 꺼지는 것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죠.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빠져나가다니요. 그래도 비즈니스석이라잖아. 내 평생 언제 그런 걸 타보겠어. 아들 녀석이 효도 한번 하겠다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한 시간도 채가지 못했어요. 점심밥을 막 뜨려는데 또다시 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항공권 값만 보내시면 어떡해요? 뭐, 또 뭐가 남았단 말이냐? 아, 진짜 답답하시네. 공동경비요. 공동경비. 유럽 가면 밥도 사 먹어야죠. 관광지 입장료도 내야죠. 중간중간 쇼핑도 해야죠. 그런 거 다 같이 걷어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공동경비, 그걸 또 내라고? 얼마를? 저희 엄마랑 똑같이 1,000만 원씩이요. 1,000만 원. 너희 지금 장난하니?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어. 나 그런 돈 없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졌죠.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현지도 지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돈 떼먹어요? 공금이라고요, 공금. 다 같이 쓰는 돈. 유럽 물가 모르셔서 하시는 소리예요? 호텔비도 여기서 다 나가는 거라고요. 호텔비? 호텔비는 너희가 내는 거 아니었어? 효도 여행이라며. 아, 글쎄, 효도도 돈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희 엄마도 1,000만 원 똑같이 내셨어요. 어머니가 안 내시면 저희가 그 돈 다 부담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거기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쇼핑도 하시면 되죠.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나는 쇼핑 같은 거 안 한다. 그리고 너희가 처음부터 이런 말은 안 했잖니. 말 안 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 말씀 안 드린 거죠. 세상에 공짜 여행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 엄마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사돈 체면까지 들먹이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 성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와서 엄마 좀 어떻게 좀 해봐. 돈 못 내시겠대. 잠시 후 곤란함이 가득 묻어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성태인데 왜 현지 화나게 해? 무슨 일이야? 성태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비행기 값으로 800을 가져가더니 이제 와서 공동 경비로 1000만 원을 더 내놓으라잖니? 엄마 그런 돈 없어. 아, 엄마,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그거 얼마 한다고 그래? 얼마 안 해? 너한테는 그 돈이 푼 돈이니? 이 어미가 평생 폐지 줍다시피 모은 돈이야. 아, 알았어. 알았다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갚으면. 그보다 현지 말이 맞잖아. 현지 엄마도 내셨다는데 엄마가 안 내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장모님 앞에서 나 망신 줄 셈이야? 아들은 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체면, 자기 아내, 자기 장모 생각뿐이었죠. 성태야, 너 정말. 엄마, 제발. 현지가 엄마 모시고 가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엄마도 가서 좋은 거 보고 좀 그래. 이 정도는 쓰셔야지.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요. 응? 그냥 보내. 내가 나중에 진짜 잘할게. 결국 또 그놈의 나중에 타령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들과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아들이 저보다 장모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알았다. 보낼 테니 계좌번호나 찍어. 진짜지, 엄마?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야. 그럼 빨리 좀 보내줘. 현지 기다리잖아.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다시 은행 앱을 열었어요. 1000만 원. 제 남은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였죠. 손가락이 떨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는지 몰라요.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미쳤지. 곰팡내 나는 이 방구석이 천국이었구나. 내가 왜 그런 헛된 꿈을 꿨을까?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후회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오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누워있는데 또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의 사부인이라고 뜨더군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호호. 돈은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사돈의 목소리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넘어가더군요. 제 돈이 자기 통장에 꽂힌 게 그렇게 기쁜 거겠죠. 네, 보냈어요. 어머,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아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제 곧 여행 가는데 기분 푸셔야죠. 그런데 어머님, 어쩌죠?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여행 취소? 그럼 내 돈은? 내 돈 돌려주려나? 아주 잠시 헛된 희망을 품었죠. 네. 무슨 소식이요? 아, 여행 취소는 아니고요. 호. 그게 아니라 우리 현지 아빠가 글쎄 갑자기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혔지 뭐예요. 어쩜 좋아. 이번 여행에 못 가게 됐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안 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도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우리끼리 더 오붓하게 됐죠? 곁다리 남자 빠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넷이서 아주 오붓하게 재밌게 놀다 오자고요. 호호. 사돈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연신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저 사부인. 그럼 경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공동 경비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어머, 어머님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이미 쓴 건 쓴 거죠. 비행기 표도 다 끊었고 호텔도 4인 기준으로 예약해서 위약금 물어야 해요. 그냥 그 돈으로 우리끼리 더 넉넉하게 쓰면 되죠. 그렇죠? 우리 사위가 아주 든든하게 모실 거예요. 아,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사돈 남편은 처음부터 갈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그 공동 경비라는 건 순전히 제 돈으로 자기들 모녀와 아들놈까지 호의호식 시키려는 수작이었어요. 결국 내 돈 1,800만 원으로 저들은 비즈니스를 타고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랍스터를 썰고 명품 쇼핑을 할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저 돈 대주는 물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럼 출발하는 날 뵙겠습니다. 네, 어머님. 공항에서 봬요. 예쁜 옷 많이 챙겨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손잡이 가죽이 다 벗겨진 가방이었죠. 그 가방에 제 낡은 옷가지 몇 개를 집어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민자. 이건 여행이 아니다. 전쟁이다. 너가 평생을 바친 아들이 과연 인간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으로 지옥행 비행기에 오를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내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지 말까 수백 번은 더 고민했죠. 하지만 이미 제 통장을 텅 비게 만든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 사기극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공항 출국장에 들어서자 저 멀리서도 눈에 띄는 세 사람이 보였어요. 며느리 현지와 사돈, 그리고 아들 성태였죠. 제 낡은 옷차림과는 달리 그 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새 옷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저희 한참 기다렸잖아요.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썼어요. 아들 성태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연신 장모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고 있더군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힘드시죠?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다 들게요. 어머, 고마워라. 우리 김서방. 역시 사위밖에 없네. 사돈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성태가 건넨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저는 제 무거운 짐가방을 질질 끌고 그들 뒤를 따랐어요. 짐 이리 주세요. 현지가 제 가방을 휙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수화물 벨트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여권과 제 여권을 챙겨들고 발권 창구로 쪼르르 달려갔죠. 저는 그저 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손님 4분, 좌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파리행 비즈니스석 3분, 이코노미석 1분 맞으신가요? 창구 직원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코노미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놀라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며느리 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제 팔을 세게 잡아 끌더군요.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너가 지금 나더러 조용히 하라고 했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가 분명히 나도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800만 원이나 받아갔잖니.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아, 그랬는데요. 그 사이에 비즈니스가 만석이 됐지 뭐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도착지는 같아요. 뭘 그렇게 따지세요? 정말 촌스럽게. 거짓말. 너희가 처음부터 나만 빼고 예약한 거지.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돌려줘. 제가 언성을 높이자 사돈이 점잖은 척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우리 현지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사정이 생겼다잖아요.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다 같이 좋은 여행 가는데 시작부터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요. 사부인,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기예요. 제가 씩씩대며 항의하는 순간 가만히 장모 뒤에 숨어있던 아들 성태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한쪽 구석으로 거칠게 끌고 가더군요. 엄마, 왜 소리를 질러 창피하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성태야, 너도 다 알고 있었지. 너희가 작정하고 이 어미를 속인 거지. 아,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성태는 짜증이 극에 달한 얼굴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냥 좀 참아. 장모님이 다리 아프셔서 비즈니스 꼭 타셔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장모님이 아프신 거랑 내가 이코노미 타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너는 왜 비즈니스를 타는데? 아, 당연히 상관 있지. 장모님이 편찮으신데 어떻게 이코노미에 혼자 타셔? 그리고 현지도 장모님 돌봐드려야 하니까 같이 타야지. 나는 현지 남편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럼 엄마 혼자 남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기가 막힌 논리였죠. 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고 자기 장모는 뼈라도 부러질까 끔찍이 챙기는 그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너 정말.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현지 화나면 나만 힘들어. 그냥 조용히 가. 가서 내가 잘할게. 응? 아들은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빌기만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아니, 싸울 가치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며느리가 발권된 티켓 4장을 들고 다가왔어요. 아, 진짜. 두 분 뭐 하세요? 비행기 놓치겠네. 자, 이거 어머니 표요. 현지가 제게 던져준 티켓에는 이코노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면세점 들렀다가 라운지 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저기 게이트 앞에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촌스럽게 돌아다니다가 비행기 놓치지 마시고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명품 면세점이 즐비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돈은 성태의 팔짱을 꼭 끼고 현지는 신이 나서 앞장서더군요. 저는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제 손에 들린 이코노미 티켓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길은 더욱 비참했어요. 저는 긴 줄을 서서 이코노미석으로 향했지만 그들은 우선 탑승으로 저보다 먼저 비즈니스석으로 들어갔죠. 제 자리를 찾아가는 길에 커튼으로 가려진 비즈니스석 입구를 잠시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넓은 좌석에 편하게 다리를 뻗고 앉아 승무원이 따라주는 샴페인을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요. 그들은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령 알았다고 해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겠죠. 저는 좁아터진 이코노미 중간 좌석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양옆에는 덩치 큰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죠. 12시간이 넘는 비행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등받이는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딱딱한 빵을 씹으며 저 커튼 너머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중간에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일어섰을 때였어요. 비행기가 흔들리는 바람에 잠시 비즈니스석 커튼을 붙잡았는데 그 틈으로 그들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좌석을 180도로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 편안하게 잠들어 있더군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제 속은 더욱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화장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싼 기내 와이파이를 잠깐 연결해 봤어요. 아들놈에게 문자라도 보내서 이게 너희가 말한 효도냐고 따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연결되자마자 며느리 현지의 SNS에서 세계심을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그걸 눌러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그것은 현지가 비행기 이륙 직전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현지와 성태, 그리고 사돈이 비즈니스석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는 셀카였죠. 그리고 그 밑에 달린 글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드디어 간다. 지긋지긋한 일상 탈출. 해시태그 유럽 여행, 해시태그 효도 관광, 해시태그 엄마랑, 해시태그 남편이랑, 해시태그 사랑해, 해시태그 힐링타임. 효도 관광. 그 단어가 제 눈을 후벼 팠습니다. 저를 이코노미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게 효도 관광이었던 거죠. 그들이 사랑하는 엄마는 장모님이었고요. 저는 그저 그들의 힐링타임을 위한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더 기가 막힌 사진들도 많았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 면세점에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까지 전부 제 돈으로 이룬 호사였죠. 저는 조용히 와이파이를 껐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래, 실컷 즐겨라. 그게 너희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저는 남은 비행 시간 내내 이 지옥 같은 여행이 끝난 뒤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비행이 끝나고 비행기는 드디어 파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탔던 그들은 당연히 저보다 먼저 비행기에서 내렸죠.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무거운 몸으로 한참을 걸어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물론 기다린다기보다는 짐을 찾을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지만요. 어머니, 왜 이렇게 굼뜨세요? 저희 한참 기다렸잖아요. 며느리 현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 그들을 지나쳐 수화물 벨트 앞으로 다가갔어요. 잠시 후 제 낡은 가방 하나와 그들의 번쩍이는 새 명품 캐리어 5개가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힘겹게 끌어내렸어요. 허리가 억소리 나게 아팠죠. 하지만 아들 성태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장모에게로 달려가더군요. 아, 장모님, 힘드시죠? 이런 건 제가 다 들어야죠. 성태는 사돈의 가방 2개를 잽싸게 카트에 실었습니다. 사돈은 어머, 우리 사위밖에 없다니까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그때 며느리 현지가 남은 3개의 큰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제게 명령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저거 안 챙기고. 저랑 저희 엄마는 화장 좀 고치고 올 테니까 저거 다 챙겨서 카트에 싣고 저쪽 1번 출구로 나와 계세요. 늦으면 안 돼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나더러 이걸 다 옮기라고?
가방 3개는 하나같이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제 낡은 가방과는 비교도 안 됐죠. 그럼 누구더러 옮겨요? 저희는 피곤해서 안 돼요. 어머니가 제일 한가하시잖아요. 얼른 하세요. 아들 성태가 그 모습을 봤으면서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 현지 말 못 들었어? 얼른 좀 해. 차 기다린다고. 우리 장모님 피곤하시다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놈은 자기 장모가 피곤한 건 무섭고 이 늙은 어미가 무거운 짐을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결국 혼자서 끙끙대며 그 무거운 가방 3개를 카트 2개에 나눠 실어야 했습니다. 가방을 끄는 내내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겨우 1번 출구로 가방을 끌고 나가니 그 3사람은 이미 예약해둔 검은색 고급밴 옆에서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열자 성태는 얼른 장모의 가방부터 실었죠. 그러고는 제게 소리쳤어요. 엄마, 뭐해? 빨리 짐 이리 줘. 제가 힘들게 밀고 온 카트에서 가방을 빼앗아 트렁크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더군요. 제 낡은 가방은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차에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모님, 여기 제일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현지야, 너도 이리 와. 나랑 같이 앉자. 성태는 장모와 아내를 가장 안락한 독립 좌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맨 뒷줄, 짐칸 바로 앞에 비좁은 보조 좌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엄마, 저기 껴서 앉아. 저는 그 좁은 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이국적인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앞좌석에서는 사돈과 아들 내외가 어머, 너무 멋있다. 저기 봐. 정말 예쁘다라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죠.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호텔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로비는 온통 대리석과 금으로 번쩍이고 있었죠. 제 공동 경비가 이런 곳에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와, 여기 진짜 좋다. 엄마, 방도 스위트룸이죠? 당연하지, 우리 딸. 김서방이 특별히 신경 썼다잖아. 며느리와 사돈은 신이 나서 로비로 뛰어들어갔고 성태는 또다시 그들의 짐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저는 제 짐가방 하나만 들고 그들 뒤를 따랐죠. 현지가 체크인 데스크에서 유창하게 무어라 말하더니 카드키 3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이건 저희 엄마 거. 제일 좋은 스위트룸이에요. 장모님, 푹 쉬세요. 성태가 사돈에게 깎듯이 키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거. 디럭스룸. 여보, 우리도 얼른 올라가자. 나 피곤해. 현지가 성태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전에 방은 어디냐? 제가 묻자 현지는 그제야 제가 생각났다는 듯이 귀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방. 여기요. 현지가 제게 던져준 것은 카드키가 아니라 아주 낡고 무거운 쇠 열쇠였어요. 어머니 방은 본관에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저쪽 별관에 잡았어요. 창고방이라 좀 좁긴 한데 잠만 주무실 거잖아요. 뭐? 별관? 창고방? 네. 본관은 비싸서 방이 없더라고요. 비싼 방 찾다 보니 거기가 된 거예요. 저기 벨보이가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럼 저희는 먼저 올라가서 쉴게요. 아들 내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려한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어리둥절해 보이는 벨보이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마지못해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중앙 엘리베이터가 아닌 구석에 있는 직원용 통로로 향했습니다.
역겨운 음식물 냄새가 나는 복도를 지나 건물 뒤편의 작은 마당을 가로질렀죠. 그러자 본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낡고 오래된 별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 복도 끝에 다다르자 벨보이가 낡은 문 하나를 열쇠로 열었어요. 여기가 제 방이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은 성인 남자 하나 겨우 누울까 싶은 좁은 공간이었어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문은 열리지도 않았고 그 너머로는 쓰레기장만 보였습니다. 침대라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나 쓸 법한 낡은 간이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벨보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방 한가운데 서서 망연자실했어요. 이게 며느리가 말한 최고급 호텔의 실체였죠.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가다가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왜 엄마? 성태야, 너희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는 스위트룸, 디럭스룸에서 자면서 이 어미는 이런 곰팡이 나는 창고에서 재우는 게 너희가 말한 효도니? 아, 엄마. 그게 현지가 알아서 한 거라 난 잘 몰라. 그냥 좀 참아. 잠만 자는 건데 뭐 어때? 뭐가 어때? 내 돈으로 너희는 천국에서 자고 나는 지옥에서 자는데 그게 할 소리야. 그때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진짜. 누구야? 잠 좀 자자. 어머니예요? 아, 왜 또 전화하세요? 쉬려는데. 현지가 아들의 전화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현지야, 너가 나한테 준 방, 이건 방이 아니야. 이건 짐승 우리야. 어머니, 어차피 잠만 주무실 거잖아요. 뭘 그렇게 따지세요? 거기도 돈 다 낸 방이에요. 그리고 본가는 비싸서 방이 없었다고요. 비싼 방 찾다 보니 거기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돈 더 내시든가요. 시끄러우니까 끊어요. 딸깍.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곰팡이 냄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 피 같은 공동 경비는 저들의 스위트룸을 위해 쓰이고 저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녁이 되어 현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7시. 로비로 나오세요. 저녁 먹게. 명령이었죠. 저는 씻지도 못하고 낡은 옷 그대로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 세 사람은 이미 화려한 저녁 식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들은 제 꾀죄죄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옷이 그게 뭐예요? 촌스럽게. 아, 진짜 창피하다. 빨리 가요. 현지가 앞장서고 성태와 사돈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들 뒤를 따라가야 했죠. 식당은 호텔 1층에 있는 눈이 부시게 화려한 5성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지배인이 우리를 안내했죠.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두꺼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온통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글자를 읽을 수도 그게 무슨 음식인지 알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와 사돈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메뉴판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랍스터 있네. 나 저거 먹을래. 저는 스테이크요. 제일 비싸고 두꺼운 걸로 주세요. 아들 성태가 저를 힐끗 보며 마지못해 물었어요. 엄마는 뭐 먹을래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 현지가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느끼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런 거 입에 안 맞으시죠? 그러고는 종업원에게 유창하게 말하더군요. 저희는 랍스터 하나랑 스테이크 2개 주시고요.
여기 이분은 그냥 빵이랑 샐러드 하나 주세요. 풀 많이 주시고요. 나는 그거 말고. 제가 무어라 말하려 하자 현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이런 거 시켜봐야 다 남기실 거잖아요. 남기면 돈 아까워요. 그냥 샐러드 드세요. 그게 제일 싸고 깔끔해요. 종업원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음식들이 나왔죠. 사돈 앞에는 집채만 한 랍스터가, 아들 내외 앞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두꺼운 스테이크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시금치인지 뭔지 모를 풀떼기가 담긴 작은 그릇과 딱딱한 빵 2조각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게 눈 감추듯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사위, 최고네. 현지야, 너도 이거 먹어봐. 입에서 녹는다, 녹아.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쓰고 질긴 풀을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식사가 끝나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힌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돈에게도 들으라는 듯이요. 어머니, 이걸로 계산했어요. 어머니가 내신 공동 경비 카드요. 어차피 어머니는 샐러드밖에 안 드셨으니까 저희라도 비싼 거 먹어야 뽕을 뽑죠. 안 그래요? 호호. 사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우리 현지가 아주 야무져. 그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니?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포식하네요. 제 피 같은 돈이 저들의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밤 곰팡내 나는 차가운 창고 방으로 돌아와 맹세했습니다. 그래, 실컷 먹어라. 실컷 즐겨. 이 여행이 끝나는 날 너희와 나의 인연도 완전히 끝날 테니 너희가 오늘 나에게 준 이 굴욕과 모멸감 나는 반드시 1000배, 10,000배로 돌려줄 것이다. 제 두 번째 인생은 바로 이 지옥 같은 파리의 창고 방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첫날 밤이 지나고 곰팡내 나는 창고 방에서 겨우 눈을 떴어요. 밤새 딱딱한 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느라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팠죠. 창문 같지도 않은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어요.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저들은 스위트룸에서 꿀잠을 자고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서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현지였죠. 어머니, 아직도 주무세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저희 벌써 조식 다 먹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가 겨우 넘어 있었죠. 아니 벌써? 너희는 조식도 먹었니? 나는. 어머니 방은 조식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제일 싼 방이라서요. 어차피 뷔페 같은 거 입에 안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고 로비로 나오세요. 오늘 쇼핑 가야 한단 말이에요. 딸깍. 또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세수도 겨우 한 채 로비로 나갔어요. 로비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눈이 부셨죠. 그 세 사람은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돈과 며느리는 어제와는 또 다른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아, 진짜 굼뜨시네. 어머니 때문에 늦었어요. 빨리 가요. 현지가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앞장섰습니다. 어제 탔던 그 검은색 밴이 다시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번에도 맨 뒷좌석, 짐칸 옆 보조의자에 쭈그려 앉아야 했죠.
차가 도착한 곳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명품들이 즐비하다는 파리의 유명한 쇼핑거리였어요. 길거리에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들어가 보지도 못할 화려한 가게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죠. 우와, 엄마. 나 저기 가볼래. 신상 들어왔대. 현지가 사돈의 팔을 끌고 가장 크고 화려한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들 성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뒤를 따랐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촌스럽게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여기 물건 만지면 다 돈 내야 해요. 현지가 제게 핀잔을 주더니 곧바로 점원에게 달려가 유창한 외국어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신이 나서 가방을 들어보고 옷을 입어보고 구두를 신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 현지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하나 살까? 엄마, 그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이게 이번 신상이래. 아들 성태는 그들 옆에 딱 붙어서 거울을 봐주며 아양을 떨더군요. 아이고, 장모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역시 패션 감각이 남다르시다니까요. 우리 현지는 뭘 입어도 예쁘지. 모델 같네, 모델. 저는 그들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낡은 스웨터와 그들의 번쩍이는 실크 블라우스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색할 정도였죠. 한참을 구경하던 현지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가방을 찾았는지 환호성을 질렀어요. 찾았다. 엄마, 나 이걸로 할래. 오빠, 이거 어때? 예쁘지? 어우, 예쁘다. 우리 현지한테 딱이네. 그럼 이걸로 계산할게요. 현지가 당당하게 카운터로 걸어가더니 지갑에서 익숙한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돈으로 만든 공동 경비 카드였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 현지야. 너 지금 그걸로 계산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휙 돌아봤어요. 네. 그럼 뭘로 해요? 그건 우리 다 같이 쓰기로 한 공동 경비 아니었니? 너의 가방을 사라고 낸 돈이 아니잖니. 제 말에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망신스럽게. 그럼 이 돈으로 뭐 하는데요? 어차피 어머니는 이런 거 사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돈 썩히게요? 저희라도 써야죠. 그렇다고 이렇게 비싼 걸 상의도 없이. 아, 상의는 무슨 상의요? 어머니도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제가 사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 경비로 어머니 것도 사시라고요. 현지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그 속내를 다 알았죠. 제가 이 비싼 매장에서 과연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가만히 있던 사돈이 다가와 제 팔을 슬쩍 잡았습니다. 아주 교양 있는 척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현지 말이 맞아요. 이 카드는 다 같이 쓰라고 있는 거죠. 우리 현지가 어머님 것도 하나 사드리려고 그런 건데 오해하셨나 봐요. 호호. 그러면서 사돈은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며 저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우리 다 같이 곤란해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어차피 어머님 돈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잖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자, 어머님도 하나 고르세요. 이 스카프 예쁘네요. 이거라도 하나 하실래요? 사돈이 제게 집어준 것은 매장에서 가장 작고 값싼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마치 개에게 뼈다귀 하나 던져주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 그러세요? 그럼 할 수 없죠. 현지야, 그냥 우리 것만 계산해. 결국 현지는 제 돈이 고스란히 담긴 그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긁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들고 있던 쇼핑백 몇 개를 제게 툭 던졌어요. 어머니, 촌스럽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이것 좀 들고 계세요. 무거워 죽겠네. 뭐? 저희 엄마 코트도 무거우니까 그것도 좀 받아 드시고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꼭 쥐고 계세요. 아들 성태가 자기가 들고 있던 장모의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를 제 팔에 척 걸쳤습니다. 순식간에 제 양손은 그들 모녀가 산 쇼핑백과 무거운 코트로 가득 찼죠. 자, 다음 매장 가자. 엄마, 저기도 신상 나왔대. 그들은 저를 하녀 취급하며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뒤뚱거리며 그들을 따라가야 했어요. 매장에 들어가면 저는 구석에 서서 짐을 지켜야 했고, 그들이 피팅룸에 들어가면 문 밖에서 그들의 옷과 가방을 받아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게 거기 서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 계세요. 좁아 죽겠는데. 며느리는 제가 자기 시야에 있는 것조차 싫다는 듯이 저를 매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결국 찬바람이 부는 길거리에서 그들의 쇼핑백과 코트를 잔뜩 껴안은 채 하염없이 그들을 기다려야 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어요. 저는 아침도 굶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죠. 아, 배고프다. 여보, 우리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성태가 가리킨 곳은 아주 비싸 보이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좋지. 어머니, 짐은 여기 차에 좀 넣어두세요. 현지가 벤 기사를 불러 트렁크를 열게 했습니다. 제가 짐을 싣는 사이 그들은 이미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제가 자리에 앉자 현지가 또 메뉴판을 독점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어제 먹었던 그 랍스터 파스타랑 송로버섯 리소토 주세요. 와인도 한 병 주시고요. 나는 그냥 물이라도. 어머니는 아침 안 드셔서 속 쓰리시죠? 여기 수프 하나 있네. 야채 수프 하나 주세요. 결국 제 앞으로는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시금치 풀떼기보다 더 맛없는 밍밍한 야채 수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또다시 공동 경비 카드로 값비싼 점심을 즐겼습니다. 아, 좋다. 이게 힐링이지. 김서방, 와인 한 잔밖에. 이번 여행은 정말 김서방 덕분이야. 아닙니다, 장모님.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꾸역꾸역 수프를 넘겼습니다. 눈물인지 수프인지 모를 짠맛이 입안에 맴돌았죠. 오후 내내 쇼핑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쇼핑백이 점점 더 늘어났고 제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파왔어요. 마지막 매장에서 나올 때쯤 저는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눈의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기념품 가게가 들어왔어요. 에펠탑 모형 열쇠고리, 예쁜 그림이 그려진 엽서 같은 것들을 파는 곳이었죠. 결혼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제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강아지들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지. 저는 저도 모르게 그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비상금으로 챙겨온 현금 몇만 원이 있었죠.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제가 서툰 손짓으로 에펠탑 열쇠고리를 가리키자 주인이 웃으며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공동 경비가 아닌 제 돈으로 무언가를 사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런 쓰레기를 뭐하러 사요?
현지가 제 손에 들린 열쇠고리를 낚아채듯 빼앗아 진열대에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애들 생각나서. 아휴, 촌스러워. 이런 거 애들도 안 좋아해요. 누가 요즘 이런 조잡한 걸 선물로 줘요? 돈 아깝게. 이건 내 돈으로 사려는 거였어. 어머니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돈은 다 공동 경비에 넣었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이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쇼핑백 다 들게 생겼는데 어딜 한눈을 파세요? 빨리 이리 오세요. 저희 피곤해 죽겠어요. 현지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더러운 기념품 가게 주인에게 미안하다는 눈인사조차 건네지 못한 채 끌려 나와야 했죠. 아들 성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여느 때처럼 팔짱을 낀 채 딴청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지 말 들어. 그런 조잡한 거 사지 마.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또 그놈의 나중에였죠. 저는 그날 제 손주들에게 줄 1,000원짜리 열쇠고리 하나 사지 못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그저 그들의 짐을 들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하녀일 뿐이었습니다. 쇼핑 지옥에서 벗어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어제 입은 옷 그대로 곰팡내 나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또다시 며느리의 모닝콜에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9시까지 로비로 나오세요. 오늘 관광 가는 날이니까 늦으시면 국물도 없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죠. 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시간 맞춰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 세 사람은 어제 산 명품 옷들로 한껏 치장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하루 종일 걸어야 해요. 루브르 박물관 갔다가 베르사유 궁전도 가야 하거든요. 현지가 아주 중요한 일정이라도 되는 듯이 말했어요. 제 평생 이름만 들어봤던 그런 곳들을 간다니 어제 쇼핑 지옥보다는 낫겠다 싶었죠. 그래, 알았다. 그런데 어쩌죠? 사돈이 아주 안타깝다는 듯이 하지만 입꼬리는 미묘하게 올라간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다리 아프시잖아요. 어제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데. 아닙니다. 저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어머님. 저희가 볼 땐 안 괜찮으세요. 현지가 제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거기 가면 하루에 몇만 보씩 걸어야 해요. 계단도 엄청 많고요. 어머니 걸음으로 거길 어떻게 따라다녀요? 저희는 투어 예약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아들 성태가 그 말을 거들었죠. 맞아, 엄마. 엄마는 그냥 호텔 로비에서 쉬고 계세요. 괜히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주저앉으면 우리 일정 다 꼬여요. 저희만 빨리, 정말 빨리 사진만 찍고 돌아올게요.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나도 박물관 구경하고 싶은데.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지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가셔서 뭘 아신다고 구경을 하세요? 그림 봐도 뭐가 뭔지 모르실 거잖아요. 그냥 얌전히 여기서 커피나 드시고 계세요. 저희 발목 잡지 마시고요. 그들은 저를 로비에 있는 비싸 보이는 카페 의자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저희 다녀올 때까지 싸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아셨죠? 사돈은 어머님, 저희 다녀올게요라며 가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성태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들 모녀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그 검은색 밴이 그들을 싣고 떠났어요. 저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호텔 로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곰팡내 나는 방에서 막 나온 제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했죠. 호텔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저들을 따라가서 뭘 하겠니? 짐꾼 노릇이나 또 했겠지. 하지만 버려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있기도 눈치가 보여 결국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그냥 호텔 근처라도 한 바퀴 돌아보자. 답답해서 안 되겠다. 저는 호텔 건물을 끼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죠. 그렇게 한 골목을 돌고 다음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비슷비슷해 보이는 건물들 사이에서 제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어떡하지? 호텔이 어디였지? 저는 황급히 왔던 길을 되짚어 가려 했지만 모든 길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당황해서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낯선 곳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패닉에 빠졌죠. 휴대폰을 꺼냈지만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데이터 로밍은커녕 와이파이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주머니에는 비상금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고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죠. 저는 그 낯선 이국당 한복판에서 완벽한 미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대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성태야, 성태야, 제발. 저는 아들 이름을 부르며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 공용 와이파이 표시가 붙은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저는 거의 기다시피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우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아니라 시끄러워서 못 듣는 거겠죠. 다급해진 저는 며느리 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아, 왜요? 무슨 일인데요? 다행히 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투어 가이드가 설명하는 듯한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현지야, 현지야, 나 좀 살려줘. 나 길을 잃었어. 여기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발 와서 나 좀 데려가줘.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길을 잃어요? 아니, 호텔에 얌전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어머니 때문에 이게 무슨 민폐예요. 현지야, 제발 나 무서워. 나 돈도 없고, 응? 성태 좀 바꿔줘. 성태 오빠 지금 가이드 설명 듣느라 바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투어 한복판이라 못 가요. 알아서 찾아오세요. 시끄러우니까 끊어요. 현지야, 현지야, 제발. 나 진짜 어떡해. 아, 몰라요. 바쁘다고요. 딸깍.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카페 구석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이역만리에서 길을 잃고 울부짖는데도 투어가 더 중요하다고 저를 버린 겁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카페 주인이 딱하게 쳐다보며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호텔 로스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곰팡내 나는 제 방 열쇠를 꺼내 보여주었죠. 그 낡은 쇠 열쇠에는 다행히 호텔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나가 택시를 한 대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제 열쇠를 보여주며 뭐라 설명을 하더군요.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비로 제 비상금 대부분을 털어넣고 나서야 저는 겨우 그 지긋지긋한 호텔 로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벌써 오후 늦은 시각이 되어 있었죠.
제가 로비로 비틀거리며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갔던 그 세 사람이 로비 중앙에 있는 카페에서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다. 김서방, 이것도 먹어봐. 아주 달콤하네. 장모님, 많이 드세요. 그들은 투어를 간 게 아니었어요. 아니, 갔더라도 아주 일찌감치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디저트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길거리에서 공포에 떨며 울고 있던 그 시간에 말입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 성태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 한참 찾았잖아. 한참 찾았다고요? 케이크를 먹으면서요? 나 길을 잃었었어. 내가 전화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어머니, 진짜 저희 투어 망칠 뻔한 거 아세요? 뭐? 어머니 전화 받고 저희 가이드 설명 다 놓쳤잖아요. 집중이 하나도 안 돼서 그냥 중간에 나왔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이게 뭐예요? 입장료만 날렸네. 아니, 너희 날 데리러 온 게 아니고. 데리러 가길 누굴 데리러 가요? 그리고 그 꼴은 뭐예요? 경찰차는 왜 타고 왔어요? 아까 호텔 직원이 그러던데? 아니,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그냥 얌전히 호텔에 계시지. 왜 싸돌아다니셔서 이 난리를 만드세요? 현지는 로비가 떠나가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사돈도 그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가 어머님 걱정돼서 투어도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우리 현지랑 성태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아세요? 속상이요? 저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면서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태는 제 곁에 와서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어요. 엄마, 제발.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일단 방에 가 있어. 현지화 많이 났잖아.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원수들을 노려보았죠. 너희 정말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구나. 저는 그 말을 내뱉고 비틀거리며 제 곰팡내 나는 창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저는 그 차가운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고 또 웃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내 아들은 이제 없구나. 길을 잃었다 돌아와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은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이 밝았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죠. 저도 그 곰팡내 나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굶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통째로 지나가고 이 지옥 같은 여행의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현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예요. 1층 레스토랑으로 나오세요. 역시나 명령조였죠. 저는 며칠을 굶어 기력이 없었지만 이 마지막 만찬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초라한 행색 그대로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그 세 사람은 이미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온종일 굶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들은 또다시 랍스터와 스테이크, 그리고 값비싼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공동 경비 카드였죠. 제 앞으로는 어김없이 샐러드와 빵 조각이 놓였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 힘도 없었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풀을 씹었어요. 아쉽다. 벌써 마지막 밤이네.
사돈이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그래도 이번에 쇼핑 잔뜩 해서 좋았지? 그럼 다 우리 김서방 덕분이지. 우리 사위가 장모 챙기느라 정말 고생했네. 사돈이 갑자기 옆에 있던 커다란 쇼핑백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성태에게 쓱 내밀더군요. 이거 장모가 주는 선물이야. 우리 사위, 이번에 너무 고마워서 특별히 준비했지. 성태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인 제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비싸 보이는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자, 장모님, 이걸 저한테 아이고 제가 뭘 했다고 이런 비싼 걸? 성태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며느리 현지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우와, 오빠, 대박, 완전 잘 어울린다. 역시 우리 엄마가 통이 크셔. 오빠 얼른 차봐. 성태는 황송하다는 듯 시계를 자기 손목에 차고는 이리저리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 우리 사위. 이것 차고 더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들만의 축제였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돈으로 산 시계가 제 아들의 손목에서 번쩍이고 있었어요. 제 돈 1,800만 원은 그렇게 그들의 명품 가방이 되고 시계가 되고 랍스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나 먼저 좀 들어가 보겠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현지가 귀찮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어머니, 또 왜요? 아직 디저트도 안 나왔는데. 속이 안 좋아서 그런다. 너희끼리 먹어. 아, 그러세요? 그럼 먼저 들어가시든가요. 아들 성태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기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리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곰팡내 나는 제 창고 방으로 돌아왔죠. 문을 잠그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굶주림, 스트레스, 그리고 차가운 방에서 잔 탓에 단단히 몸살이 난 거였죠.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러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아들 성태의 방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참 가다가 잔뜩 취한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성태야, 나 너무 아파. 열이 펄펄 끓어. 약 좀 사다 줘.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이내 며느리 현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진짜. 누구야? 이 시간에. 어머니예요? 아, 또 왜요? 현지가 아들의 전화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현지야, 나 진짜 아파. 열이 너무 나.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병원요? 현지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꾀병 아니에요? 저희 지금 와인 마시고 기분 좋은데 초치시네. 여기가 한국인 줄 아세요? 여기서 병원 가면 몇백만 원 깨져요. 그 돈은 어머니가 내실 거예요? 그럼 약이라도 해열제라도 좀. 여기 약값도 엄청 비싸요. 약 하나에 몇만 원씩 한다고요. 아까워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땀 푹 내고 주무시면 나아요. 내일 비행기 타야 하는데 이게 무슨 민폐예요? 나 정말 아파. 짐도 하나도 못 쌌는데.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현지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아, 몰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줘요? 오빠 끊어. 우리 마지막으로 에펠탑 야경 투어 예약한 거 가야 한단 말이야. 지금 가야 시간 맞아. 아들 성태가 전화를 다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아주 잠깐이었죠. 엄마, 나도 지금 바빠. 짐 싸야 해. 현지 말대로 그냥 좀 쉬어. 금방 나을 거야. 성태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엄마 미안. 우리 저녁에 야경 투어 예약한 게 있어서 그거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해. 그 돈도 다 공동 경비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야. 아깝잖아. 공동 경비. 제 돈이었죠. 제 목숨값보다 그놈의 위약금이 더 아까웠던 겁니다. 그냥 누워 계세요. 저희 금방 다녀올게. 짐은 대충 싸고 그냥 아침에 로비로 내려오세요. 딸깍.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차갑고 어두운 방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열은 펄펄 끓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이영만리 타국에서 제 유일한 핏줄인 아들은 아픈 어미를 버려두고 야경 투어를 떠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요. 제가 알던,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 김성태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기 저 밖을 돌아다니는 건 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짐승만도 못한 기생충일 뿐이었죠. 신기하게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뜨겁던 열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그래, 다 끝났다. 오민자, 너는 오늘부로 자식 없는 사람이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가방을 열었죠. 짐을 싼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가방에서 혹시 몰라 챙겨왔던 제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과 제 비상금이 든 작은 복주머니 그리고 여권만 꺼냈습니다. 나머지 짐들은 그 낡은 옷가지들은 전부 그 곰팡내 나는 방에 버려두었습니다. 진정한 효도 그래, 효도.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효도는 자식에게 받는 것이 아니었어. 내 스스로 나에게 하는 것이었지.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것. 그것이 나 오민자에 대한 진정한 효도였어요. 저는 제 남편의 사진과 여권만 품에 안고 그 지옥 같던 방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을 실행할 때가 온 거죠. 파리의 그 곰팡내 나는 창고방에서 저는 아픈 몸을 겨우 일으켜 세웠어요. 아들 성태가 야경 투어의 위약금이 아까워 아픈 어미를 버리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마저 완전히 제가 되어 사라졌죠. 열은 여전히 펄펄 끓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지. 살아야지. 살아서 내 모든 것을 되찾아야지. 저는 더 이상 짐을 쌀 필요가 없었어요. 그 낡은 옷가지들은 이 지옥에 버리고 갈 제 과거의 껍데기일 뿐이었죠. 저는 20년 된 낡은 캐리어에서 제 여권과 남편의 낡은 사진, 그리고 혹시 몰라 속옷 깊이 꿰매두었던 비상금 복주머니만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방에서 챙긴 전부였어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그 창고 방을 나섰습니다. 밤새 끙끙 앓았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텼죠. 호텔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체크아웃 절차도 밟지 않고 그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제 방은 공동 경비로 이미 계산이 끝났을 테니까요. 저는 호텔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그 세 사람은 스위트룸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겠죠.
제 돈으로 말이에요. 공항에 도착하니 아직 발권 창구가 열리지도 않았더군요.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제가 타고 갈 이코노미석 창구가 열리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속이 쓰렸지만 이상하게 배고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공항이 붐비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술과 야경에 취해 퉁퉁 부은 얼굴을 한 아들 내외와 사돈이었죠.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귀찮은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 먼저 와 계셨어요? 현지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짐은요? 어제 싸놓으시라고 했잖아요. 설마 아직도 방에 있어요? 버렸다. 제 대답에 현지의 눈이 동그래졌죠. 네. 뭘 버려요? 내 짐. 다 버렸다고.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노망났나? 그걸 왜 버려요? 아, 몰라. 빨리 우리 줄 서요. 비즈니스 창구 열렸네. 현지는 제게 삿대질을 하더니 사돈과 성태를 이끌고 비즈니스석 전용 창구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저는 짐도 없이 홀가분한 몸으로 이코노미석의 긴 줄 맨 뒤에 섰어요. 그들이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저는 제 차례가 되어 여권 하나만 내밀고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발권을 마치고 저 멀리 면세점 구역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는 공항의 딱딱한 의자에 홀로 앉아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굴욕감과 서러움에 떨었지만 지금의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죠. 제 인생의 칼자루를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묵묵히 제 이코노미 좌석에 앉았습니다. 저 커튼 너머 비즈니스석에서는 또다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 인생의 마지막 호사를 즐기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12시간의 비행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퉁퉁 붓는 다리와 끊어질 듯한 허리의 통증은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맛없는 빵을 기계처럼 씹어 삼켰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 복수를 완성하려면 건강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성태 하나만 바라보고 시장 좌판에서 김밥을 팔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을 보내고 장가를 보냈더니 그 아들이라는 놈이 저를 완벽하게 배신한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 살았죠.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내 피를 빠는 거머리인 줄도 모르고. 하지만 여보, 걱정 말아요.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니까요. 내가 그놈에게 준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다 회수할 거예요. 그렇게 길고 긴 비행이 끝나고 비행기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어요. 그 세 사람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죠. 짐 찾는 곳에서 저는 찾을 짐이 없었기에 그저 그들이 자기들 짐을 챙기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성태는 이번에도 자기 어미는 안중에도 없고 장모의 명품 캐리어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그들은 산더미 같은 짐을 카트에 싣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성태가 저를 불렀어요. 아주 귀찮고 피곤하다는 목소리로요. 우리는 현지 엄마 모셔다 드려야 해서. 엄마는 저기 가서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알았죠? 그 말은 제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말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짐꾼 노릇에 곰팡이 방신세를 지고 아파서 죽어가는 어미를 버려뒀던 놈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짐짝 취급하는 거였죠. 저는 성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차가운 눈빛에 성태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아, 그럼 우리 갈게요. 어머니, 나중에 정산할 거 있으면 현지가 연락할 거예요. 성태는 그 말을 남기고 사돈과 며느리를 데리고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들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 성태야. 잘 가라. 너와 나의 인연은 지금 이 순간, 이 공항에서 완전히 끝났다. 저는 그들이 사라진 출구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집으로 가는 택시 승강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곧장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죠. 서울역에서 내린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땡땡은행 본점으로 가주세요. 제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아들 성태놈이 제 모든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훤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은행이었죠. 은행 본점 로비는 평일 오후였는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며칠간 씻지도 못한 초라한 행색으로 푹신한 소파에 앉았어요. 주변에 번쩍이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렸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띵동.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VIP 상담실도 아닌 일반 창구로 향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젊은 은행원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오늘 당장 해지하고 싶어요. 네, 모든 계좌를요? 은행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가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려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민자 고객님, 지금 예금이랑 적금 그리고 보험성 상품까지 지금 해지하시면 원금 손해는 물론이고 중도 해지 이율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신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은행원은 제가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줄 아는 눈치였어요. 상관없어요. 손해보는 거 다 감수할게요. 오늘 당장 이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묶인 모든 돈을 다 뺄 수 있게 해주세요. 단 10원도 남기지 말고요. 제 단호한 태도에 은행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상사를 부르더군요. 잠시 후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거래를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돈 제가 찾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장 처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른 은행 가서 당신들 은행 문제 있다고 소문이라도 낼까요? 제 싸늘한 말에 지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저는 창구 앞 의자에 꼿꼿이 앉아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수천만 원의 이자가 허공으로 날아가며 해지되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1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은행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대로 모든 상품이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현금으로 다 찾아가시겠어요? 아니요. 이 은행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전부 이체해 주세요. 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아주 작은 지역 금고의 계좌번호 쪽지를 꺼냈습니다. 성태는커녕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곳이었죠. 그리고 이 은행에서 제가 다시는 그 어떤 대출이나 거래도 할 수 없도록 제 신용 정보를 다 막아주세요. 혹시라도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제 정보는 단 1원어치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돈이 이체되고 제 주거래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찍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과 카드 전부 가위로 잘라서 폐기해 주세요. 제 눈앞에서요. 은행원이 당황하며 제 통장과 카드를 받아들고 커다란 가위로 거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싹둑 싹둑 소리가 제 속을 다 시원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텅 빈 몸으로 은행을 걸어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돈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오히려 날아갈 듯이 가벼웠죠. 제 목에 걸려있던 무거운 족쇄가 드디어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죠. 김성태, 이현지 그리고 사돈.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내 돈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 너희가 아는 한에서는 말이야.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나에게 준 굴욕 그 1000배, 10,000배로 돌려받을 준비나 하거라.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열쇠집이죠?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튼튼한 자물쇠로요. 그것이 제 복수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돈을 빼내고 낯선 금고로 옮긴 뒤 저는 집에 돌아와 현관 자물쇠부터 바꿨어요. 열쇠 가게 사장님이 아이고 사모님. 이건 무슨 은행 금고에나 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비싼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이었죠. 비밀번호는 저만 아는 제 남편의 기일과 제 생일을 조합한 복잡한 숫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밀린 빨래를 하고 냉장고를 청소했죠. 여행 기간 내내 굶주렸던 속을 달래기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코노미석에서 죽었는지 공항에서 쓰러졌는지 그들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며느리 현지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띵동하고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여행비 정산해야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쇼핑을 안 하셔서 저희가 궁금해서 손해본 거 아시죠? 호텔비랑 식비도 예상보다 더 나왔고요. 저희 엄마가 계산한 잡비까지 포함해서 어머니가 추가로 500만 원 더 내셔야겠어요. 계좌번호는 저번에 보내드린 거 아시죠? 오늘 중으로 입금하세요. 기가 막혔죠. 제 돈 1,800만 원을 들고 가서 자기들끼리 랍스터 썰고 명품 쇼핑을 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모자란다니요. 그것도 제가 쇼핑을 안 해서 손해를 봤다는 건 무슨 해괴한 논리일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자를 읽음 상태로 두고 제 할 일을 계속했죠. 잠시 후 현지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문자 읽으셨네요. 왜 답이 없으세요? 지금 바쁘세요? 어머니, 돈 입금하시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두고 식탁에 엎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죠. 쉴 새 없이 울리는 진동을 무시하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아들 성태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현지 전화를 안 받아?
현지 지금 옆에서 열받아 죽으려고 하잖아. 아들은 제 안부 따위는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아내 편부터 들더군요. 받기 싫어서 안 받았다. 왜? 제 차가운 목소리에 성태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뭐? 받기 싫어? 엄마, 지금 장난해. 현지가 돈 보내라고 했잖아. 왜 안 보내? 내가 왜 보내니? 뭐? 그야 당연히 내야 하니까 내라는 거지. 공동경비가 마이너스라잖아. 공동경비? 너희 모녀가 명품 가방 사고 너의 장모 시계 사준 돈이 공동경비니? 내가 먹은 건 풀떼기랑 빵 조각이 전부인데? 제 반격에 성태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입맛 없다고 안 먹은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는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까워. 현지 엄마도 다 보셨는데 우리 체면이 뭐가 돼? 너의 체면? 그럼 너는 너의 어미가 그 곰팡내 나는 창고 방에서 아파 죽어갈 때 야경 투어 위약금 아깝다고 전화를 끊어버린 그 순간에 너의 체면은 어디다 팔아먹었니? 제 말에 성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현지가 빽 소리 지르는 게 들려왔죠. 오빠, 뭐해? 빨리 돈 내놓으라고 해. 말발 딸리지 말고. 성태가 다시 전화를 고쳐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애원이 아닌 협박에 가까웠죠. 엄마, 자꾸 옛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돈 안 내놓겠다, 이거야? 그래. 단 10원도 못 준다. 아니, 안 준다. 내가 너희한테 쓴 돈, 그 1,800만 원도 다시 돌려받아야겠으니 그런 줄 알아라. 뭐라고. 엄마, 지금 미쳤어.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그리고 그게 어떤 돈인데 돌려받아. 엄마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자식?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끊어라. 엄마. 저는 성태가 소리 지르는 것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놈들은 반드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집으로 쳐들어올 거였죠.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통신사 대리점으로 달려갔어요. 안녕하세요. 번호 이동 좀 하려고요. 아예 다른 번호로 바꾸고 싶어요. 네, 고객님. 쓰시던 번호는 정지해 드릴까요? 아니요. 아예 해지해 주세요. 이 번호로는 그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수십 년간 써왔던 제 전화번호를 그 녀석들이 유일하게 저와 연결될 수 있었던 그 끈을 제 손으로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새 유심칩을 받아들고 새 번호가 개통되는 순간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누군데요? 저희 집 좀 팔아야겠습니다. 아,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 집을 왜 파세요? 거기가 얼마나 오를 집인데. 성태도 결혼했고 나중에 손주들이랑 같이 사셔야죠. 됐고요. 팔아주세요. 당장요. 시세보다 싸게 내놔도 좋으니까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처분해 주세요. 금매로요. 아니 사모님, 정말 무슨 일 있으세요? 성태는 아드님은 아세요? 그놈은 이제 내 아들 아니에요. 그놈이 이 집 호시탐탐 노리는 거 알아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 사장님은 그놈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무조건 모르는 사람한테 가장 빨리 돈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파세요. 아셨죠? 제 단호한 목소리에 부동산 사장님도 더는 묻지 못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금매로 바로 내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죠. 통장, 전화번호, 그리고 이 집까지. 그놈들과 저를 엮고 있던 모든 굴레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때였어요.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디오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 속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성태와 현지의 얼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소파에 편안히 기댄 채 그들의 발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비디오폰 화면 속에서 며느리 현지가 저희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 문 안 열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당장 문 열어요. 아들 성태놈은 더 가관이었죠. 익숙하게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놈이 알고 있던 제 생일이었죠. 삐비비빅.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성태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어요. 뭐야? 비밀번호가 왜 이래? 엄마, 문 좀 열어봐. 나 성태야. 그놈은 자기가 알던 모든 숫자를 조합하며 미친 듯이 도어록을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도어록은 더 큰 경고음만 울려댔죠. 삐비비빅, 삐비비빅. 잘못된 접근입니다. 입력을 중지합니다. 아, 진짜. 이 노인너가. 현지가 성태를 밀치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돈 주기 싫어서 자물쇠까지 바꿨어요? 치사하게 진짜. 당장 문 열어요. 안 열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 대화로 하자, 대화로. 우리가 잘못했어. 응? 일단 문 열고 얘기해. 성태가 이번에는 회유책을 쓰는 것 같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들의 소란은 10분 넘게 이어졌어요.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고 문을 열어볼 정도였죠. 아이고, 저기 김 총각.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집 문을 왜 이렇게 두드려? 아, 아줌마. 비키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러다 문 부서지겠네. 현지가 옆집 아줌마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는 상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저는 더 이상 이 소란을 참아줄 이유가 없었죠. 저는 조용히 제 새 휴대폰을 들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연기했어요. 웬 모르는 남녀가 저희 집 문을 부수려고 해요.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저 너무 무서워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아파트 복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다들 손 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비디오폰 화면 속으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성태와 현지는 경찰의 등장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니, 저기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저희 여기가 저희 엄마 집이라서. 성태가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집인데 문을 이렇게 부수려고 합니까? 신분증 좀 봅시다. 안에 계신 분이 신고하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행패 부린다고요. 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아, 아니에요. 엄마, 나 성태야. 아들이라고 말해. 엄마. 성태가 현관문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경찰관이 인터폰을 눌렀죠. 안에 계신 분, 괜찮으십니까? 문 좀 열어보시죠. 이분들이 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제 아들 아니에요. 제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 어미한테 돈 뜯어내려고 문을 부수겠어요. 저 사람들 며칠 전부터 저한테 돈 달라고 협박하던 사기꾼들이에요. 제발 저 사람들 좀 데려가 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제 말에 경찰관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엄마, 엄마 왜 이래? 나 성태잖아. 김성태. 당신들 일단 서까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주거침입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조사 좀 받아야겠어요. 조용히 따라오시죠. 안 돼요. 억울해요. 어머니, 진짜 이럴 거예요. 오민자, 문 열어. 너가 뭔데 우리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현지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욕설을 퍼부었지만 경찰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성태는 엄마 제발 이라고 외치다 결국 경찰을 따라갔죠.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속이 다 후련했죠. 그날 밤 저는 모처럼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모님, 집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하네요. 사모님이 금매로 내놓으신 가격 그대로 오늘 당장 계약하겠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계약하시려면 사모님 신분증이랑 인감이 그리고 성태 씨도 아드님도 같이 그놈은 필요 없어요. 이 집 처음부터 제 단독 명의였어요. 그놈 대학 등록금 대느라 남편이 남긴 땅 팔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놈 지분은 10원어치도 없어요. 그러니 저 혼자 갈게요. 오늘 오후에 도장 들고 그리로 가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집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집을 팔아치우고 나니 제 인생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저는 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아들 내외는 절대 상상도 못할 아주 조용하고 경치 좋은 강변의 전원주택을 계약했어요.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예쁜 정원이 딸린 2층 집이었죠. 며칠 뒤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이사하는 날이 밝았어요. 저는 제 낡은 집 몇 가지만 챙겨 들고 그 집을 나섰죠. 어제 경찰서에서 풀려났는지 아들 녀석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 와 있었지만 이미 해지된 번호였기에 제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새로 이사한 전원주택은 천국이었어요. 곰팡내 나던 파리의 창고 방과는 비교도 안 됐죠. 제가 손수 꾸민 깨끗한 침구에 통창 밖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보였어요. 제 손으로 따뜻한 밥을 짓고 차를 마시는 이 평화가 얼마만인지 몰라요. 저는 새 집에서 새 번호로 새 통장을 껴안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어요. 오민자, 잘했다. 참 잘했어. 저는 제 스스로를 다독이며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셨죠. 그 커피는 제 인생에서 맛본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고 향기로웠죠. 제 진정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